그 기준으로 좀 그렇죠.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 그런 진정한 인상. 예술 작품에 대해서 준쌤은 일루전을 창조했느냐 쪽으로 예. 봤고 비문가는 리얼리티랑 일루전을 둘 다 봤는데 일루전에서 실패할 거라면 리얼리티라도 셌어야 됐다. 네, 불편하라서. 그러죠. 간결하게 정리가. 평가적 의미에서 저희가 정리가 어. 딱 되네요. 네. 보니까. 근데 이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좀 풍부하게 어. 작품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이 양반이 이게 아마 들통이 안 났으면 저는 계속 아마 이걸 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배신감이 되게 느껴. 근데 문제가 되지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어떤 형식적인 미나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예술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 거는 자기가 보통 그렸다. 조영남이 이제 보통 전시회를 하고 뭐라고 하면 이건 내가 다 그린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했잖아. 이게 이제 팩트고 사실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들통이 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팩트가 거짓으로 판별이 된 거잖아. 여기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저는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 그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영남이 그 윤리적인 측면, 왜 그 윤리성. 거짓말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그 이후고, 그 더 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 아니 이 사람이 그린 그림 대작을 한 거 자체가 예. 적절한지가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뭐야? 적절한지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작 시킨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작시킨 것도 우리가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의 형태라고 하는 걸로. 근데 저는 그건 아닌가? 네, 그럼 그게 논란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논란이 안 될 만한 건데 거짓을 드러났다는 거지. 말하자면 자기 한 얘기하고 상충된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너무 오늘 제 개인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림을 보면 이게 보면은 그 화투의 오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수백 장씩 그려져 있고 한데 뭐 그거 그리는데 그거 꼭 직접 그려야 돼요? 저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작품에서는 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이 반복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 뭐 조영남 작품에 대해서의 의견은 뭐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작품을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작품을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술의 어떤 창작 형태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형식적 측면도 인정을 한다. 그렇다면 그림을 혼자 그린 게 아닌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의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다들 이제 인정했을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다 내가 그린 거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어떤 거짓에 대한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고 배신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준쌤은 아까 뭐 이제 화투 그림에서 쾌를 느낀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 그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진짜 파인아트 시대처럼 내 손으로 누가 더 잘 재현하는가가 그 미적 기준이라는 말은 누가 그 손과 그런데 그 장인 정신이 있고 정말 장인의 기술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는 정말 그 장인을 예술가와 동일시했기 고스란히 때문에 뺏기는 거 그쵸. 모사죠, 모사.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금 현대 미술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이 손의 능력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화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서요?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아까 해봐도 저희가 다 파인아트 있었고 모던 아트 있었고 관점이 다 다르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감상자들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정말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관점도 혼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영남 그 대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 입장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대부분 뭐 8, 90% 정도를 대작을 시킨 거를 과연 그 사람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 부분도 분명히 뭐 뉴스든 기사든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르네상스 수준이나 르네상스 수준의 사고다. 그 그림을 보는 예술을 보는. 거의 뭐 그 기준으로 지금
예술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걸로 보여서 우리가 크는 과정에서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술 시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이 친구 미술 잘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화를 잘하는 친구들을 미술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오면서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입시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예술을 감상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술 경험은 한 중학교 때 거의 끝나고 이게 이제 회화적인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이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미술에 대한 관점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르네상스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잔인한 것 같고요. 너무 이제 몰아붙인다.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그래. 보면 좀 예, 자연스럽다. 그분은 미술을 공부를 하셔서 뭐 독일까지 가서 석사과정까지 하셨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의 경험은 중학교 때까지 그림 열심히 그려서 저 같은 경우 그림 굉장히 못 그렸어요. 많이 쥐어 박히고 막 그랬었는데 미술 성적이 좋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관점이나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야, 얘 그림체 끝내주게 잘 그린다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정말 막 뭐 꽃병을 그려도 예쁘게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갖고 있죠. 네. 작품에 대한 그 저작, 자기 소유권을 네. 내 온전한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라는 네.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예술가라면은 당연히 이 정도는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그런 기대에 대한 배신을 한 거죠. 근데 그림은 좀 천박하지만 그림의 주제나 이런 건 천박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림 잘 그린다라고 하면 이 작품 인정할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A도 깨지고 B도 깨진 거죠. 지금 저는 또 한 가지가 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양반이 되게 욕을 많이 먹잖아. 평소에?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으로, 외적. 작품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제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태도와 도덕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일반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의 사생활이 되게 별로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이제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술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게 그런 사생활은 개차반이더라도 작품 잘하면 되지. 아니야,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 네.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관점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관점에서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술가에 대한 기대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욕할 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사람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지 않나. 개인적 신상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예술가를 보는 측면은 이렇잖아요. 제가 진짜 뭐 자기의 고난을 뭐 예술적 창작 욕에 막 저기 정말 그런 창작 의욕 그걸 이걸 담아야 통해서 된다. 막 비인간적인 어떤 태도를 하고 뭐지 다 옷을 벗고 막 이렇게 한겨울에 어딜 돌아다니고 이런 뭔가 천재적인 행태를 보여라. 그런 기행 막 이런 것하고 되게 동일시하잖아.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잘 이해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알고 보니까 기행만 있어. 기행만 있는 재능이 거지. 없고. 비도덕적인 행동만 한 거지 말하자면. 근데 그냥 예전에 나쁜 그게 놈이야. 작품으로 나올까 같아. 작품으로 이제 좋은 작품을 보여줘서 그걸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말하자면. 저는 그런 여기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궁금한 거지. 게 이 작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도 이제 그게 궁금해. 뉴스 같은 데서도 그때 그 대작 사건에 대해서 요즘 조금 지나갔지만 나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직접 그린 게 0%예요. 그리고 대작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 그렸어요. 그런데 조용남이 본인의 개념이나 생각만 담았어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요런 생각으로 그려달라라고 해서 직접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터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사인만 넣었어요. 조영남이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건 내 작품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충분히 그 사람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도 사실상 묻기 어렵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예.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만약에 다니면서 이
작품을 내가 요렇게 컨셉을 잡았고 그리는 과정에서 내 수고가 내 노고가 요렇게 들어갔고 요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그거는 그 그림을 산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뭐 어디 실어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그거는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거 예를 들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셉은 내 건데 그림은 맡겼어 이렇게 말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니까. 그쵸.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실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진짜 그 미술 중에, 현대 미술 중에 개념 미술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작가가 갖고 있는 개념을 그만큼 미술에 가장 으뜸으로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개념이 인정받으면 되는 건데 사실 그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들 여러 가지 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 뭐 예를 들어 사랑, 죽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주제는 상당 부분 다 겹쳐요. 작가들이. 주제는 다 나왔다고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같은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개념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그 개념이 어디까지 충족이 돼야 되냐면 드러내는 방식이랑도 그 개념이 되게 재미있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서 그림을 우리가 뭐 진정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네, 이 두 개가 진짜 매력적으로 맞물려야 되거든요. 이 주제를 드러내려면 이 형식이 가장 매력적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형식도 아마 그 개념을 정한 그 작가가 정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다가 이거 위치시키고 여기다가 요렇게 하고 이 방식으로 여기다가 조금 더 두툼하게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는 뭐가 미디엄이 딱 들어가고 결국 뼈대를 짠 사람은 그 사람의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도 그 사람 거고 형식도 그 사람이 구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하청을 준 거죠 그냥. 그러면은 그것을 이를테면 뭐 거의 100% 다 그렸다. 하청을 받아서.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청을 그린 산 사람이. 그린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부딪히겠죠.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마 그 컨셉을 잡은 사람이 하청을 준 사람한테 뒤에서 계속 지시할 거예요. 아마 계속 같이 얘기하고 제가 본 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사 프로를 봤을 때 거기 진행자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단 했었던 얘기 같긴 한데 조금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팝아트나 뭐 일부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이를테면 그쵸. 뭐 하청을 주거나 뭐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데 뭐 이게 그리는 거예요. 거죠. 회화라는 거예요. 회화적인 부분은 그거는 뭐 8, 90%는 대부분 뭐 송화백한테 다 맡겼다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그림으로 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팝아트나 그 설치 미술은 대부분 요건 어디 업체에 맡겼을 거야라는 게 있어요. 팝아트는 이렇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맡겼을 거야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순수 회화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그 작가가 요만큼 잘 그린다라는 게 깔려 있고 그렇게 감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순수 회화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남한테 맡기지 않지 않을까요 아마? 그러면 이제 회화도 사실은 맡겨도 개념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녹아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은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되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조영남 씨가 너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야. 왜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근데 그거죠. 일반 미술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술이나 아니면 예술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들의 어떤 관점이 아니잖아.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 이게. 사실은 그래서? 65년에 예술의 종말이란 말이 나왔고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미술계에서는 그런 거를 다 용인하고 뭐든지 된다는 걸 용인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중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또 다양한 관점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미술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제기를 오히려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조영남 씨에 대해서는 판화 업계도 그렇고 판화 협회도 그렇고 기존의 미술 이제 그 보수적인 소수 엘리트 쪽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면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소위 약간 요거는 조금 미묘한 문제일 수 뭐 있는데 엘리트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입장인가요?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주류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영남 씨를 좋아하거나 이건 옹호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미술계의 이제 핵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내몰리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의 이 말하는 그 이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진중권 씨가 조영남 씨 작품을 좋아해서 그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아마 엘리트들이 그 이론을 가지고 아마 많이 방어를 해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또 미술계에서 뭐 엘리트도 아니고, 예, 주류도 아니니까. 그 봤을 때 좀 괘씸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크게 작용한 것 같아. 그 양반은 너무 이렇게 좀 저것도 많았고. 그래서 뭐 꼭 논란도 말씀드리고 많았고. 싶은 거는 진중권 씨가 말한 것처럼 조영남 씨가 뭐 거짓말을 했다. 요걸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작품을 맡겨도 되는 거에 대한 이론은 사실 미술계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있다. 일단 받아들일 수 있다. 미술 작품의 하나로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그쵸. 하는 걸로. 네, 화투라는 작품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장면이 묘사나 이런 걸 요구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작품으로 보이고 뭐 저는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별로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 그림 실력을 본인이 꼭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는. 그러면 이래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송이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그거 대작 논란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기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럼 그런 비판들은 사실은 뭐랄까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아니 뭐 그거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좀 너무 옛날 기준으로만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저희만 해도 미술에 대한 관점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제 배신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관점이랑 안 맞아서 비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오늘날의 다양한 미술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이 오고 가는 게 진중권 씨랑 많은 대중이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또 논의가 정리가 되네요. 근데 정말 트위터 상에서도 제가 이제 지금 진중권 씨가 트위터를 접었지만 제가 피곤해서. 피곤해. 쭉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과 계속 엘리트? 싸우는데 대중과 엘리트? 뭐 그런 그러니까 구도예요? 대중과 진중권 씨.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거기서 대부분 조영남 씨 작업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진중권 씨는 거기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뭔가 돌려가면서 넌센스고 뭐 19세기 사고 방식이다. 진중권 얘기는 하지 말고 쌤 얘기를 해. 본인 얘기. 근데 저는 사실 일종의 제가 재현주의자가 돼서 아니야.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립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좀 판단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한 게 그 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것 서로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미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적인 사례와 증거가 된다. 본인이 이제 바라보고 싶은 방식으로 이제. 저는 솔직히 의미를 그래서 그 바라보는 논란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건 약간 그런 쪽의 생각을 저는 동의는 하는 쪽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념이나 네. 아무래도 생각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소유, 오리지널리티 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되게 저거한 사고네요. 아까에서 벗어나셨네. 재현적인. 아니, 사고 너무 있어. 벗어났다. 이것도 너무 구분하는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거야. 예. 우리가 아까 진중권 씨 얘기할 때 대중과 엘리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군이 진중권 씨가 그 글을 남길 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현대미술 몰라? 약간 이런 게 맞아요. 그런 그렇게 느낌이 해서 보여. 약간 네네. 도발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양반이 보통 그렇게 쓰잖아. 원래 또 도발을 그렇게, 하면서. 도발을 하니,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니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어. 친절하게 안 해주고. 요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으나 현대미술이 이렇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현대미술 이런 거 몰라? 약간 이렇게 장난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야, 너네 니 책 안 읽었어? 막 이러면서 내 책 안 읽었어? 뭐 미학 오디세이 안 읽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저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되게 여러 가지 논의를 달았던 것 같아. 진짜 수많은 이게 되게 뿌듯하지. 이론적 논의들을 쭉 다루고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좋은 강연을 듣고 가는 기분이에요. 그랬지.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쭉 왜 이런 논란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미술에 대한 의미, 회화에 대한 의미 여기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으면 멘트 하시고 정리하시죠, 저희.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린다기보다 다음번 미술관을 갔을 때 제가 어떤 추상화를 봤을 때 조금 달리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 좀 재현적 사고에서 벗어나시고. 아니에요. 저는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공존하자.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 뭐. 공감해야지. 예. 또 뭐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시죠. 없어요? 없으면 아니 뭐 저는 그래요. 그 미술관 어. 편히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전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어떤 특별한 전시회들 오면 이게 다 귀한 기회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작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 굉장히 힘든 과정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전시회 있으면 그 기회에 대해서 가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 같은 거 쪽팔려 하지 마시고 빌리세요. 네. 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뭐, 저는 그 예전에 루브르에 갔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파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요. 가면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저 갔을 때는 그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뮤지엄데이라고 해서 그 루브르를 밤 9시까지 오픈하는 게 요일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 이제 아침에 가서 12시간 동안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가서 오디오 가이드 꽂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정말 즐겁고 여기 굉장히 작품이 많은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근데 없으면 너무 불친절해요. 그냥 미술 작품만 잔뜩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오디오 가이드 빌려서 오디오 가이드 오디오 좋습니다. 가이드 빌려라. 좋아요. 예, 왜냐면은 아니면 이게- 옆에 예, 뭐 예. 써놓은 글이라도 있어요. 글이라도 네. 좀 읽고. 근데 또 들리는 내용은 더 많아요. 그렇죠. 또. 여기 있는 내용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아는 척하지 마시고 음. 그냥 모두가 오디오 가이드 꽂고 있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너무 부끄러우면 가이드가 돌아다니는 시간에 안내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그래도 되고. 작품 보시고 이런 경험을 해야 좀 좋은 우리 미술 경험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 소심한 안녕.